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 인구가 5,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인 암스트롱에서 2011년 할로윈에 벌어진 사건을 다뤄볼까요? 이곳에서는 당시 만 18세이던 테일러 반 다이스트라는 여성 또한 살고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1993년생으로 엄마인 마리와 쌍둥이 언니인 크리스티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테일러가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던 시기는 할로윈이었는데요. 테일러는 평소에도 공포영화를 좋아했고 귀신 이야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1년 중에 할로윈을 제일 좋아했어요. 2011년은 테일러가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였고 테일러는 아직 대학을 갈지 취직을 할지 비즈니스를 시작할지 진로를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던 상태여서 더욱더 할로윈을 기다리며 머리를 식히고 파티를 할 것에 대해서 기대를 잔뜩 한 상태였어요. 이날 테일러의 계획은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한 집에서 만나서 사탕을 받으러 다니다가 다 논 후에 자신의 남자친구인 콜튼의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테일러는 좀비로 변장을 하고는 친구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친구들과 남자친구에게도 문자로 자신이 친구들을 만나러 걸어가는 중이라고 알리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 6시경 남자친구인 콜튼은 테일러로부터 무섭다 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는 걱정이 돼서 테일러에게 전화를 했지만 테일러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테일러는 항상 휴대폰을 손에 달고 있던 타입이라서 이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콜트는 2시간 후에 테일러의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테일러랑 같이 있냐고 물어보게 돼요. 하지만 친구들은 테일러가 오지 않았다며 연락도 안 된다고 콜튼과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들 테일러랑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걱정이 된 테일러의 친구 중 한 명은 이번에는 테일러의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테일러가 아직 집에 있냐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테일러의 엄마는 테일러가 딸이 집을 5시 45분경 떠났다며 이제는 엄마까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테일러의 집에서 그 친구 집까지 가는 길에 사실은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이 지름길은 철도를 통해서 지나가는 루트였어요. 이날 철도에서는 몇 명의 10대들이 이 지름길을 걸어가다가 진동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들은 소리를 따라갔고 철도 옆에서 버려진 휴대폰을 찾게 돼요. 이들이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걱정이 가득해 보이는 친구, 가족들로부터 온 문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10대들은 문자에 답장을 하며 자신들이 휴대폰을 주었다고 테일러를 찾는 이들에게 알리게 되죠. 테일러의 집에서 철도를 지나서 테일러 친구의 집으로 가는 도중 그녀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2시간이나 걸릴 일은 없었습니다. 그 2시간 안에 철도에 가서 휴대폰을 다시 찾거나 친구의 집으로 도착해서 자신이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하기에도 한참 남을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고는 테일러의 가족, 친구들, 남자친구는 모두 철도로 가서 테일러를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철도 옆에 있는 숲 지역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테일러의 엄마는 숲을 수색하던 중에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고는 그곳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정체불명의 덩어리 같았던 게 가까이 갈수록 형체가 또렷이 보였고 그것은 바로 피로 뒤덮여 있는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을 바닥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진 몰랐고 테일러의 엄마는 가까이 가서 여성의 몸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여성의 정체는 테일러였어. 테일러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상태였고 웅얼거리며 뭐라도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테일러의 엄마는 그녀를 발견한 첫 사람이니 바로 911에 신고를 했고 테일러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두개골에는 금이 간 상태였고 목에는 끈으로 졸린 자국과 방어 흔적,
그녀의 손톱 밑에는 피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추정해봤을 때 상대가 누구였건 테일러는 맞서 싸우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테일러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부상이 워낙 심했던지라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안타깝게도 다음날 아침 테일러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경찰은 우선 철도 근처에 사는 이웃들 중에서 목격자가 있나 찾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수많은 이웃들이 테일러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이 할로윈이었기 때문에 비명소리는 특이한 것이 아니었어. 할로윈이면 저녁 내내 비명소리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웃들은 별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했어요. 경찰은 그렇게 단서를 찾지 못했기에 동네 주민들에게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는 경고밖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서에는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게 돼요.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자신이 범인이라며 앞으로 동네에 몇몇 여성들을 더 죽일 것이니 조심하라고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자칭 범인이 쓴 편지에는 테일러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할 때 밝힌 테일러 시신의 위치나 사망 시각 등등 실제 사건이랑 일치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질 낮은 장난이었던 걸로 밝혀졌어요. 그렇게 사건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경찰은 테일러 몸에 붙어있던 혈흔과 손톱 밑에서 나온 혈흔의 DNA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 DNA는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 없었기 때문에 범인이 누구인지 가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DNA가 2005년에 발생했던 마사지사 미제 살인 사건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2005년 살인 사건에는 목격자 또한 있었어.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대로 만들어진 몽타주 또한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2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 현재는 6년이 흘렀으니 경찰은 2005년 몽타주에서 조금 더 나이가 든 버전으로 바꿔서 대중에게 다시 공개를 했어. 이 남성은 백인이었고 키는 거의 180 정도, 나이는 20대 후반에 독특한 수염 모양을 가진 남성이 용의자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동네는 인구가 고작 5,000명인 굉장히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이 몽타주가 공개되자마자 경찰에는 무려 1,00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람들은 이 남성이 매튜 포레스터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튜 포레스터는 암스트롱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마을인 체리빌에 살고 있던 남성이었어요. 매튜는 1994년생이었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의 성격은 굉장히 기분파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바로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죠.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들은 1시간 거리 떨어진 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게 됐지만 그의 집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봐도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그들을 맞이하고 있던 것은 빈 집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어. 집주인은 매튜가 할로윈 다음 날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이 오늘 당장 이사를 가야 된다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집주인은 지금 당장은 돌려줄 보증금이 없고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선 몇몇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고 대답을 했대요. 매튜는 집 계약이 끝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따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튜는 보증금은 필요 없으니까 자신은 이사를 나가겠다고 그렇게 아르라고 통보를 하고는 그날 바로 짐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매튜의 가족들 연락처를 찾아서 매튜의 아버지인 스티브에게 연락을 해서 질문을 했어요. 스티브는 매튜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됐던 이유는 석유 생산 지역에 직업 제의를 받아서 급하게 떠나야 됐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 그 이유는 스티브 본인조차 평생을 감옥에 들락날락하며 화려한 전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로 신뢰를 가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전과는 차절도, 마약, 가정폭력, 무기소지, 구류중 도주 등등 모든 영역에 해당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빈집에 가서 남아있는 DNA라도 채취를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 DNA가 테일러에게서 발견된 DNA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스티브를 경찰서로 불러 취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는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아들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100% 확실했지만 모른다는 말 이외에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답을 얻을 수 없었고 스티브는 끝에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취조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서에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보자는 자신의 조카가 매튜랑 아는 사이라고 밝혔어요. 할로윈이 지나고 며칠 후 제보자는 매튜가 자신의 조카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신분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대요. 자신의 조카는 마침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조카는 자신의 신분을 고작 하나로 50만 원 정도에 팔아 넘겼고 매튜는 조카의 신분을 사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고 주민번호, 출생증명서도 넘겨받아서 새로운 신분으로 지내고 있다며 그의 새 이름은 리크로스라고 정보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어디 있었는지 정보는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매튜의 아버지인 스티브의 휴대폰을 도청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매튜는 스티브에게 하루에 기본 3통에서 4통씩 전화를 할 만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도청을 할 확률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매튜는 전화상으로 자신의 새 이름이라든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장소 등등 중요한 정보는 말하지 않았고 굉장히 얕은 대화들로 이어나갔습니다. 경찰은 매튜가 언젠가 말 실수하기만을 바라며 가만히 지켜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경찰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은 사건 5달 후가 지나서야 찾아오게 됩니다. 경찰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매튜는 자신이 온타리오주의 컬링우드라는 지역에 유리공장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화상으로 말하게 돼요. 사건 후 5달이나 지났으니까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스티브는 범죄 경력이 워낙 화려했던지라 경찰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자마자 버럭 화를 내며 도대체 왜 그걸 전화로 말하냐며 경찰이 듣고 있을 수도 있다고 앞으로는 전화도 자주 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게 돼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경찰들은 이미 정보를 얻은 후였기 때문에 온타리오주로 가서 유리공장에서 리크로스라는 남성을 찾은 후에 즉시 체포했고 비행기로 그를 이송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티브 또한 아들을 숨긴 채로 체포가 되었어요. 매튜는 취조를 당하는 동안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고 멍청한 척을 하면서 테일러가 대체 누구냐고 자신은 매튜가 아니라 리크로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줬고 테일러의 몸에서 그의 DNA가 나왔다는 사실까지 보여줬고 더 이상 발뺌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2005년 사건 증거까지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매튜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한 결과 테일러가 살해되던 날 할로윈 당일에 매튜의 휴대폰 위치는 암스트롱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가 사건 당일 같은 동네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테일러를 죽인 범인이 아니라고 해도 리크로스를 사칭한 신분 도용죄로 어쨌든 매튜는 감옥에 갈 운명이었어요. 몇 시간 후 이것을 깨달은 것인지 매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기 시작했죠.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암스트롱에 있었던 것이 맞다며 자신은 그날 밤 잠자리 상대를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길을 서성이며 성노동자를 찾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길을 걸어가던 테일러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처음 그는 테일러를 성노동자로 착각을 했지만 가까이 가니까 할로윈 복장으로 차려입은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녀의 뒤를 그냥 계속 쫓아갔대요. 그리고 테일러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걸 목격했습니다. 경찰은 이것을 테일러가 남자친구에게 무서워 라고 보냈던 문자라고 추정했죠. 매튜는 문자를 급하게 보내는 테일러를 보고 누군가에게 자신에 대해 말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을 할까봐 얼른 그녀 쪽으로 뛰어가서 말을 걸었대요. 그리고 이들은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매튜는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리고는 조용히 하라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고분고분하지 않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대요. 그를 발로 차고 핥히기 시작했죠. 이런 테일러의 격한 반응에 패닉을 한 매튜는 주머니에서 코드를 꺼내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점점 화가 난 매튜는 그녀의 머리를 잡아서 콘크리트 바닥에 6번이나 내려 찍었고 마침내 그녀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후레쉬 라이트를 가져다가 그녀를 몇 번 더 때렸고 의식을 잃은 그녀를 끌어다가 숲속에 버리고는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사건 3년 후인 2014년 3월 매튜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는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에 벌어진 마사지사 살인사건, 그리고 수사 중에 발견된 테일러 사건 6개월 전에 벌어진 다른 여성의 폭행 사건까지 밝혀져서 이 3건에 대한 판결로 25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매튜의 아버지 스티브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는 아들을 숨긴 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